이 영화 정말 X 같다. X 같은 발상, X 같은 설정, X 같은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X 같은 대사, X 같은 엔딩. 어허, 이런 못된 녀석들은 이 엑스맨이 혼쭐을 내줘야겠구만. 안돼, 그만해, 꽃은 넣어줘. 왜? 뭐? 그거 아니야. 안 내면 넣었잖아. 에잉, 이건 뭐 표현의 자유도 모르는 미개한 것들이랑 무슨 말이 통하겠어. 와,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까요? 일단 이런 류의 영화는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니? 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부모를 어떻게 그래요? 네가 걔 후레 자식이라니까? 나란말싸미는 조철현 감독의 첫 장편 영화 데뷔작입니다. 엄밀히 말해 감독으로서 첫 작품이고 이미 시나리오 작가로는 사도, 황산벌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제작자로는 무려 30년이나 충무로에서 활동해온 타이거 픽처스의 대표, 소위 말하는 경력 같은 신입 감독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자 출신 감독 중 유일한 성공 케이스가 이준익 감독이었는데 한동안은 이 타이틀이 유지될 것 같네요. 제작자 출신보단 각본가 출신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부당거래, 악마를 보았다의 각본가 출신인 박훈정 감독의 만화가 그렇듯 대사가 유독 오글거리는 편입니다. 안 그래? 만양아씨? 세종대왕, 송강호라는 막강한 조합을 가지고도 어떻게 이런 영화를 찍었나 싶지만 저는 이 영화가 애초에 돈보단 다른 것을 노리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서워. 아 맞아. 그리고 대책도 없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영화가 사실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편전 학사로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역할하고도 600여 년이 지난 최근에야 그 업적이 알려지기 시작한 신미대사. 한글 창제설 중 한 가지를 채택한 허구의 이야기일 뿐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단순한 영화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위인으로서의 신미 스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런데다 유명 한국사 강사를 초빙해 역사적 근거를 논하는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지만 마법의 문구 2줄 띄웠으니 된 거 아니냐? 유머 감각이 뭐 유니크하시네. 정말로 가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다면 이렇게 포스터 문구와 일맥상통하는 인터뷰와 홍보 자료가 쏟아지진 않았겠죠. 그렇다고 하기엔 밑장을 빼면 소리가 달라. 소리가. 홍보만 이런 게 아니라 내용까지 참으로 일관적인 이 영화의 각본과 각색에는 감독이 떡하니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 구린내가 사방에 진동할 정도입니다. 신미의 한글 창제설이 얼마나 근거 있는 이야기냐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 전에 우선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팩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팩션 영화의 사실성을 지적하는데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뜬 시간으로 이동해 바로 나란말싸미 리뷰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팩션 영화가 사실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화가 100% 사실만 다룬다면 이런 참상이 벌어졌겠죠. Napoleon invaded Russia with a brute force of nearly 700,000 men behind him, armed with muskets and supported by canyon brigades. 그리고 각본가들의 고민거리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And the last 2 scripts you turned in were depressing. They were about the Black Plague. It's the 1300s. What am I meant to write about? 하지만 영화는 애초에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실화 기반 영화라는 것이 흥행성을 끌어올리는데 치트키 수준의 역할을 하지만 그런 실화 기반 영화라도 100% 사실만 다룰 거라고 기대하고 보는 관객은 없습니다. MSG 좀 쳐가며 각색도 하고 흥미있게 만들었겠지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제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 분노하는 이유는 역사적 성군인 세종대왕에게 왕노릇 똑바로 하란 소리가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화가 그런 소리를 보여주는 이유가 싫은 겁니다. 팩션의 활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순신. 먼저 비슷한 인지도와 위상을 지닌 영웅 이순신을 희화한 천군을 봅시다. 발칙함만 놓고 본다면 천군은 나란말싸미보다 더한 작품입니다.
이순신은 주인공이 잠든 사이 총을 털어가는 날강도로 그려지고 그뿐만 아니라 영화 내내 한심한 한량으로 묘사됩니다. 이게 뭐냐?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천구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죠. 설정부터 한국군과 북한군이 과거로 타임오프한다는 비과학적인 설정이고, 주인공은 황정민이 연기한 박정우 소령과 김승우가 연기한 강민길 소좌이며, 이순신은 이들을 겪으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오랑캐를 앞에 두고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야 되겠어?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정론이지만 그렇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메시지와 짙은 허구성, 잘 만든 영화는 아니었지만 이런 기본기만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미디만 역사를 비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로스트 메모리즈 2009는 무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실패해 일본의 속국으로 남은 조선이란 배경을 지니고 있는 파격적인 작품입니다. 88 서울올림픽 대신 나고야 올림픽이 열리고 국가대표로 뛰는 이동국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가 걸려있는 모습은 만약 우리가 독립하지 못했다면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들죠. 로스트 메모리즈가 일본이 지배하는 한국을 그렸다고 해서 친일 논란이나 토착 왜구 논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영화가 좀 아쉬웠을 뿐이지 그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허구의 이야기였고, 이렇게 비틀어 보여주는 이야기는 일본의 치세가 좋았다가 아니라 광복의 가치를 되짚어보게 하는 뉘앙스였으니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것이요.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경우 한글 창제라는 모티브는 가져오되 이야기의 전개는 허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세종이 육두문자를 남발하거나 완전 기억 능력이 있는 여인이 등장함에도 이에 대해 진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각색이 들어갔을 뿐 한글을 만들고 반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를 이루어낸 세종대왕의 위협을 조금 더 친근하게 보여준다는 면도 존재합니다. 그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광해, 왕이 된 남자 역시 실제 역사와는 인물 묘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왕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왕의 대역을 맡는다는 이야기를 관객이 실제 역사라고 착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비튼 이야기로 전하는 메시지 역시 진정한 왕은 혈통이 아니라 민심을 이해하는 면에서 비롯된다는 누구나 동의하는 이야기고요. 광해와 관련된 논란도 역사 왜곡보단 영화 데이브와의 지나친 유사성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은 모든 허구성이 극중에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시간 이동을 하거나 관객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을 대체 역사로 보여준다거나 역사에 없던 가공인물을 넣어 이야기를 만드는 식으로 영화를 보는 관객이 실화라고 착각할 여지를 최소화합니다. 굳이 세 가지로 구분지었지만 역사의 특정한 부분을 채용해 허구적인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선 한 가지 방식으로 보아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앞서 세 가지와 극명히 대비되는 타입인데 바로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다큐스타워,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제가 말더듬증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킹스 스피치 등으로 대표되는 나란 말싸미가 코스프레하고 있는 전기물입니다. 국내에도 전기 영화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동주, 박열, 덕혜옹주 같은 작품이 있고, 넓게 보면 변우인이나 공작 같은 영화도 전기 영화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치명적이지 않은 변호인, 박열, 덕혜옹주에 대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화면에 뜬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기물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팩션의 네 번째 분류로 구분했듯이 전기물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허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앞의 세 분류는 서사에서 허구의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전기물은 실제 사건의 비율이 더 높고 허구가 일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실제 역사에 기대 서사를 가볍게 넘기거나 감정을 강화하는 식으로 영화 외적인 요소에 기대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정칠성. 네. 정재선. 네. 이재홍. 네. 박성환. 사실 이 장면은 임팩트에 비해 상징적인 암시만 배치하고 후루룩 넘겨버리는 결말입니다.
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로 대표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추모식에서 체포된 것으로 그리지만 실제로는 대우조선 이석규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장면인데 6월 항쟁 시기에 일어난 것만 암시하고 관객이 알아먹겠거니 하고 넘겨버린 셈이죠. 대신 수형번호 33번이나 99명이라는 당시로선 사상 최대 규모의 변호인단은 사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므로 사건을 아는 사람은 알아서 내용을 이해하고 모르는 사람은 엔딩 멘트로 관심을 끌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박열의 경우는 오히려 영화에서 중요하게 연출한 장면과 실제 사건의 접합점을 보여주어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평범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진이 말해줄 텐데. 이렇듯 전기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실화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항상 고증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을 끌어오지만 영화는 절대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결국 큰 줄기들은 사실에 기반하다 보니 일부 허구와 과장은 있겠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들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니까요. 결코 제가 영화가 보여주는 게 100% 다 진짜라고 믿거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영혼이라 이런 문제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물 장르의 보편적 인식을 통해 잘 모르는 사람이 비슷한 톤의 영화를 봤을 때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전달될 수 있다는 착각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기사들이 나돌며 그 착각을 유도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영화만 봤을 때 이게 허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혹은 영화 홍보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역사를 영화로 배워서는 안 되겠지만 역사를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기물의 형태를 취하며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실화 소재의 이윤만 취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가 범죄로 취급되듯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개똥파리 같은 새끼. 님들아, 나란말싸미가 왜 이런 짓거리를 시도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문제를 안고도 적당히 호평받으며 넘어간 선례가 있으니까요.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만국의 한, 민족의 아픔을 내세운 전기영화지만 이 영화가 묘사하는 덕혜옹주는 실제 덕혜옹주의 삶과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할 뿐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에선 일본 옷을 입기를 거부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매일 일본 옷을 입고 통학했으며 조선 유학생들과의 교류,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연설, 한글 학교를 지은 일 역시 모두 다 허구입니다. 영친왕과 덕혜옹주가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 망명을 시도한 것은 의천왕이었지 덕혜옹주와는 무관합니다. 덕혜옹주는 가상의 이야기였다면 괜찮은 만듦새와 배우의 열연이 돋보이는 괜찮은 영화입니다. 다만 가상의 이야기라면 역사적 슬픔을 운운하며 상업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됐겠죠. 영화니 상상력을 가미하는 것이야 가능하지만 실존 인물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만들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새로 쓰려 한다면 그 저희가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나마 덕혜옹주는 비뚤어진 애국심과 돈을 노리고 인물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지만 나란말싸미는 실존했던 위인을 깎아내리고 그 자리에 불교의 포교활동 명목으로 신미대사 찬양을 덧칠했다는 점에서 괘씸함은 비할 바가 못됩니다. 여기에 전형적인 권위에 기댄 포교활동이란 점에서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영화인데 하물며 불교는 실체가 없는 허상과 욕망을 번뇌로 지칭하고 석가모니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수행과 참선을 통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 아니던가요? 최소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은 방법이 완벽히 글러먹었을 뿐 본인들이 믿는 바를 전파한다면 불교의 교리에 반하는 실체가 없는 권위를 만들어내 종교적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은 없는 사실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혹세무민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철원 감독님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너나 잘하세요. 나란말싸미는 절대로 앞선 세 가지 사례처럼 허구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신미대사가 이야기에 끼어들며 새로이 생겨나는 재미나 액션 등 장르적 특징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만 우직히 전개하며 마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인 양 묘사하죠. 당연히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에 관여했거나 티벳 문자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부여되는 면죄부는 감독이 넣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이 신락 같은 문장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 전기물에도 단골로 나오거든요. 대체로 사실을 따라가는 영화라도 허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늘상 나오는 경고문에 불과합니다.
족보 양보에서 전기물의 형식을 취한 이런 영화에도 허구가 아주 많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이 문구의 존재 여부나 역사 왜곡의 유무가 아닙니다. 엄복동은 역사 왜곡이 생각보다 적은 영화입니다. 실제로 엄복동이 스프린팅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기사나 엔딩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문제는 영화가 어느 장면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비틀었느냐, 그 비틀림을 통해 전달하려는 뉘앙스가 무엇이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동료 감독이고 평론가고 줄줄이 호평만 늘어놓는데 물론 개인의 감상은 존중합니다만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영화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호평만 나오는 데에는 이 신익 감독의 충무로 짬밥 30년 경력이 영향을 줬을 거란 의문이 드는 건 지나친 억측일까요? 들어오서 이 바닥 뜬다 또 내가 씨. 자, 유난히도 길었던 서론을 지나 나란 말싸미 리뷰로 들어가죠. 이 채널은 여러분의 감상을 존중합니다. 제가 재미없었다고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오늘은 정말 이 말을 하기 싫지만 원칙은 원칙이니까 이건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영화는 기우제를 하며 무력감에 빠진 세종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나 종교적인 영화요 하고 시작부터 밑밥을 까는 셈인데 날씨란 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우제는 왕의 부덕함에 하늘이 노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하늘을 달래는 제사죠. 왕의 무력감을 상징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소재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왕된 자의 신분이지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에 무기력하고 허탈해하는 면이 강조되는데요.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림에도 기뻐하지 않고 그동안 세종이 그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적어온 책들을 내다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는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초판부터 구라를 치시네. 세상이 참 좋아진 덕분에 조선왕들의 모든 행적이 담긴 조선왕조실록은 인터넷으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가 역사에 잊힌 기록을 재조명하고 싶어 하시니 반대로 이미 잘 알려진 역사와 영화를 비교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기우제를 열심히 지내며 가뭄기간에 식사와 술을 줄였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심했는지를 불과 즉위 3년차의 일화에서도 엿볼 수 있을 정도죠. 임금이 경회로 동쪽에 버려둔 제목으로 별실 2칸을 짓게 하였는데 주초도 쓰지 않고 띠로 덮게 하였으며 장식을 모두 친히 명령하여 힘써 검소하게 하였더니 이때에 와서 정전에 들지 아니하고 이 별실에 기거하였는데 지게문 밖에 집자리가 있음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말한 것이 아닌데 어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지금부터는 내가 명한 것이 아니면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안에 들이지 말라. 세종실록 3년 5월 7일 일국의 왕이 궁 한쪽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짓게 하고 이부자리도 없이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고 노심초사하던 신하들이 할 일 없이 넣어준 볏집마저 물리치는 모습입니다. 즉 식사량을 줄이고 잠자리까지 불편하게 만들며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의 삶을 체험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나온 배경은 가뭄에 대해 그만큼 근심 걱정이 많았다는 것일 테니 영화의 이런 묘사도 아주 근거 없는 발상은 아닙니다. 만약 세종이 공감 능력만 좋은 문과 감성이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만렙대왕은 백성을 살피는 어진 마음과 함께 지능까지 뛰어난 사기캐였습니다. 세종은 기우제를 지내고 백성들의 아픔을 굽어 살피는 동시에 기우제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건설적인 해결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간단히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늘을 이해하기 위한 천문학, 단위 면적당 효율을 늘리는 농학, 병충해를 막는 법, 버려진 땅의 개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선은 중국식 천체관측법에 기초한 절기구분법에 기반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위도와 경도가 다르면 기후가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엔 그런 인식이 없었거든요. 일식이 있으므로 임금이 소복을 입고 인정전에 월대 위에 나아가 일식을 구하였다. 추복하면서 일각을 앞당긴 이후로 술자 2000봉에게 곤장을 쳤다. 세종실록 4년 1월 1일 명나라식 수시력으로 예측한 개기일식 시간과 일각, 요즘으로 치면 약 14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엇나가자 이를 담당한 관료의 곤장을 치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중국식 천문학은 조선에 적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조선에 맞는 천문학이 필요함을 판단, 천문학을 크게 발전시키기에 이릅니다. 장영실의 유명한 발명품 혼천이에서도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혼천이는 고려시대까지 중국에서 수입하던 이미 존재하는 물품입니다. 다만 세종 때에 이르러 이것을 조선의 하늘에 맞춰 재설계하였기에 하나의 발명품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농업 역시 태종 때부터 내려온 농상집요가 이미 존재했으나 이 또한 중국식 토지와 기후에 맞춘 농법이라 조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즉위 11년 차에 조선의 토지와 기후에 맞는 전용 농사법, 농사직서를 정립합니다. 영화 리뷰지 역사학 강의는 아니니 여기서 끊겠습니다만 기우제를 지내며 무력한 모습만 보이는 것은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8만 대장경을 요구하는 일본 승려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당시 국력이 강하지도 않았던 일본 승려들이 8만 대장경을 내놓던가 아님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이야기는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25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왕이 요구한 바 대장경판은 우리나라에 오직 한 본밖에 없으므로 요청에 응하기 어렵고 다만 밀교 대장경판과 주화 엄경판과 한자 대장경의 전부를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경판을 받지 못하자 일본 측 사신이 단식을 감행한 내용은 세종 6년 1월 2일에서 5일 사이에 등장합니다. 규주와 법령이 경판을 구하였다가 얻지 못한다 하여 음식을 끊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온 것은 오로지 대장경판을 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들이 처음 올 때에 어소에 아뢰기를 만일 경판을 받들고 올 수 없을 때에는 우리들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제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말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죄를 받을 것이니 차라리 먹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다. 1월 4일 예조자랑 김지를 외사관에 보내어 규주와 법령에게 식사하기를 권고하였으나 굳이 사양하고 먹지 아니하였다. 1월 5일 직계학 박희중 혹은 이에 윤인보 등을 보내어 규주와 법령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으나 역시 먹지 아니하였다. 당시 일본은 토착물을 조선에 바치는 상하관계의 위치였기 때문에 힘으로 빼앗을 수는 없고 조선이 숙류억불의 국가였기 때문에 어차피 너님들이 가져봐야 쓰지도 않을 거 주라 식의 애걸이었죠. 영화상에선 세종이 이들을 물리치지 못해 고심하는 사이 신미가 등장해 Drop the beat yo 를 외치고 쇼미더머니를 찍으며 일본 승려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나 영화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실록을 몇 번을 뒤지게 만드는 거야. 이럴 거면 역사 운운하지 말고 대놓고 판타지로 가든가. 진짜 리뷰하기 자, 일단 세종 5년 12월 25일로 돌아가 대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 이웃나라에서 청구한다 하여 처음에 이를 주려고 하매 대신들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지금 만약에 일일이 줬다가 뒤에 줄 수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이는 앞날을 염려하는 것이 못됩니다. 고하기 때문에 임금이 그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세종대왕이 말년에 불교로 개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중기엔 승려억불 정책을 따라 절간을 허물고 도성의 승려 출입을 금하는 등 불교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죠. 당시 조선의 불교에 대한 인식은 지금의 일부 개신교분들에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종교 특혜는 물론이고 빤스 벗으면 내신도요, 안 벗으면 똥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멀쩡히 자리 보존하는 것을 보면 종교의 근간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처사겠죠.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 관련 인사들이 크게 부패했던 모습을 보고 태어난 조선에선 이런 불교를 배척하는 게 근거 있는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본에게 주지 않은 이유는 불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나중에는 더 귀한 걸 요구할 테니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는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8만 대장경을 받지 못했음에도 보배로운 물품을 공경히 영수하오니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한이 없나이다. 냇물이 밀어닥치듯이 이르는 상소를 많이 맞으시고 또 하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감히 바랍니다. 고 대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단식투쟁을 감행하지만 이 시위가 어떤 방식으로 끝나는가 하면 6일엔 세종대왕이 신하를 시켜 전하길 너희들이 경판을 얻지 못한다 하여 음식을 끊고 먹지 아니하나 경판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이 음식을 먹고 안 먹는 데에 달린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사신이 되어 한 가지라도 뜻에 맞지 아니하면 경솔하게도 주림을 참으며 트집을 하니 어찌 사신된 채통이라 하겠는가 라고 한마디 하자 바로 일본 사신들이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측의 극히 어려워하는 태도나 세종이 8만 대장경을 선심 쓰듯 주려고 하다가 쉽게 마음을 바꾼 점 그리고 단식투쟁하는 사신에게 경솔하게도 트집을 하니 라는 언동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일본을 어려워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단 계속 왕조실록만 뒤적일 순 없으니 영화의 내용에 집중하죠. 그렇게 합격 목걸이를 받아든 신미크루는 왕을 아련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스웩이란 것이 폭발합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는 거냐? 걔가 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 사회적 신분에 눌리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거 종교적 깨우침을 얻은 캐릭터 묘사할 때 자주 써먹는 방식이죠.
설마 뒤에 묵언 수행 중인 스님까지 묵언 깨면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인성이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하면서 가뜩이나 진부한 캐릭터 구성 더 식상해지진 않길 바라며 계속 이어가 봅시다. 모든 소리 글자의 뿌리가 산스크리트라면 그것을 꿰뚫는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앞서 세종이 쉬운 글자를 만들려다 표의 문자인 한문을 가지고 한계를 느끼는 모습이 나왔고 이것도 모자라 대사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문자를 만들려고 중국의 온갖 운서들을 다 훑어봤어도 실마리조차 잡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정말 시기적절하게 표음문자 마스터인 신미가 떡하니 등장한 셈이죠. 세종 입장에선 하늘이 내려준 언어학 마스터였지만 신미는 왕을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나 읽을 수 있다면 잠깐만. 그러니까 한글이 산스크리트어와 파스파 문자를 베이스로 한 것도 모자라서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무려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시대에 이건 뭐냐? 예, 인분입니다. 인분이라면 똥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 무슨 약을 하셨길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 아예 타노스도 빡빡이니까 불교에 귀의했다 그러지. 비전을 죽인 건 본인은 쾌락 없는 책임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데 완다랑 정분난 모습을 보고 안타까이 여겨 캡틴의 방패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준 거고 산스크리트어, 앞으론 버머라고 하겠습니다. 이 버머가 표음어인 것도 맞고 버머의 표기법 중 하나인 구자라트 문자가 유독 한글이랑 비슷하게 생긴 건 맞아요. 이 글자를 보면 한글로 읽히는 착각이 들죠? 참고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이게 대머리 비하로 보인다면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일 뿐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종은 실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 영화대로면 버머의 언어학적 구조는 한글과 밀접한 유사성이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문학적으로도 이런 주장이 아주 일부 있긴 하지만 모양도 체계도 완전히 다른 덕에 비웃음당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불교를 위해 만들었다는 주장은 지금으로선 빈약한 근거에 비하면 좀 많이 나간 비약인 셈이죠. 일단 지켜봅시다.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화적 재미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요. 신미는 추가로 사대문안에 절을 하나 지어달라 요청하고 세종은 마지못해 수락하며 한글 창제가 시작됩니다. 절로 돌아오자 왕에게 무례한 언동을 한 신미를 주지 스님이 꾸짖는데 오늘은 2대만 맞겠습니다. 와, 이게 깨우침을 얻은 거야? 경우가 없는 거야? 왕을 무시하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그렇게 종교관이 투철하면 주지 스님이 혼을 내고 있는데 몇 대 맞을지 왜 네가 정하세요? 플러스 각본 얘기만 해도 한 세월이라 연출 얘기까진 잘 안 하는데 기초적인 문제 하나만 짚고 가자면 자, 이 구도에서 이미 죽도를 잡고 소매가 펄럭임을 끝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컷이 넘어가니까 죽도가 움찔하고 소매도 다시 펄럭이죠. 카메라 한번 안 잡아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정말 쑥스럽지만 시간 흐름과 일치하는 화면 연출은 기초 중에 기초인데 새로 찍을 것도 없이 컷만 좀 일찍 끊어도 훨씬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이렇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글 창제가 시작됩니다. 신미는 재미가 들렸는지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을 앉혀놓고 시작부터 일침을 놓기 시작하는데 허둥을 열심히 덮었구만. 소리 글자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왜 뜻 글자인 한자 쪼가리를 붙들고 씨름했냐는 말이오. 대군이라고 하면 왕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왕이 될 왕자인 셈이죠. 인품갑이었던 세종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인내심으로 넘어갔다 칩시다. 수양대군, 훗날 세조의 성품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즉위부터가 계유정난, 조선시대에 반정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는데 왕을 끌어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바로 명분, 혈통의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단종은 적자 중에 적자, 혈통으론 다이아 수저였고 수양대군이 받은 대기표로는 이번 생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플하게 대기줄을 다 없애버린다는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하는 행동을 태연하게 해버립니다. 형의 무덤 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어린 단종의 목을 졸라 죽이는 지독한 방법을 써가면서요. 왕위에 오른 뒤에도 술파티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병조판서, 그러니까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 오늘은 그만 드시라는 충언을 건네자
무관을 시켜 머리채를 부여잡고 군장을 친 뒤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피할 곳이 없는데 어찌 너는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라는 말과 함께 욕을 보였으니 은사를 내리겠다며 수화를 시켜 주먹으로 때리게 하고 네, 잘못 읽은 거 아닙니다. 은사를 내리겠다면서 또 때렸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랐는지 억지로 춤까지 추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유명한 즉 이 사이코패스는 고작 승려 따위가 자신을 모욕했을 때 참고 넘어갈 위인이 절대 아닙니다. 숨겨진 진실을 재조명하겠다는 이 영화에서 신미가 계속 일침을 놓으며 한의사 코스프레를 하는 이유는 뭐다? 역사 따윈 안중에도 없이 그냥 불교 판타지를 찍겠다는 거죠.